재무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법학자 훈훈입니다. 오늘은 2022년 10월 10일 한글날 저녁 7시 20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주식 토론방과 이제 주식 공부방에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좀 중요한 부분들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콘텐츠를 만들었고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뭐 제 방송을 오래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전업 투자자가 아니죠. 그렇다고 뭐 주식으로 제가 뭐 주식 강의로 먹고 사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어떤 막 예측을 해서 얻게 되는 이익이라든지 그런 건 전혀 없고요. 단지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콘텐츠를 오늘 만든 거고 저는 어쨌든 이 주식 외에도 뭐 부동산 경매라든지 뭐 블로그라든지 다양한 창업이라든지 이렇게 어쨌든 매번 주장을 하는 것들이 주식이 옳지는 않다 항상. 어쨌든 그 시장에 맞게끔 대응할 수 있는 재테크 전략을 여러 개를 가져가야 되고 주식이 폭락장이라면은 무조건 그 주식을 언제 바닥이 나올지를 체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보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채권이라든지 금이라든지 그 안에서도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또 부동산 경매들도 이제 내년 정도면 아무래도 이제 물건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한 부동산 경매 공부라든지 이렇게 시장의 흐름에 맞게끔 재테크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무슨 주식 전문가가 될 게 아니잖아요. 단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주식 시장이 안 좋고 내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 그러면은 뭐 공부량을 줄여도 되고요. 잠시 뭐 어플을 지우는 것도 괜찮고 어쨌든 우리가 뭐 남은 생애 뭐 30년이든 50년이든 간에 그 세대 때 조금 더 뭐 행복하려고 주식을 하는 거지. 무슨 매일매일 우리가 막 주식 공부를 하고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예측해서 전문가가 되려는 건 아니잖아요. 설사 그 전문가들이 하던 그 수많은 예측들도 대부분 다 틀렸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콘텐츠는 오히려 그런 예측보단 마음의 관리, 그 다음에 대응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의 제목은 아까도 제가 주식 토론방에 간단하게 설명드린 것처럼 세 개 중 하나만 나와도 코스피가 1600까지도 폭락할 수 있다. 그리고 폭락장 생존 전략에 대해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사실 지금까지 코스피 1600에 대한 언급은 단 한 번도 드린 적은 없어요. 보통 2000 정도까지는 봤었죠. 한 2200은 한 6개월 전에 2200 정도까지 말씀드렸었고, 최근에는 제가 한 2000까지도 열어놨다고 말씀드렸죠. 전저점이 붕괴가 되면서. 근데 오늘은 처음으로 1600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무조건 1600 간다 이런 내용보다는 그만큼 대응이 중요한 영역이 왔다. 그만큼 이번 주, 특히나 이번 주에 CPI 발표서부터 시작해서 또 푸틴의 이런 전술핵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전략들이 굉장히 중요한 때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방송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난주 수요일인가 그랬어요. 그 주식 저희 멤버십 유튜브 멤버십에 앞부분에는 제가 좀 시장 전망을 했었고 뒷부분에 상승 종목을 말씀드렸었는데 물론 그런 상승 종목들도 기술적 반등장이었기 때문에 메타버스라든지 다 많이 급등을 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제가 굳이 멤버십에서도 지수를 꼭 말씀드렸던 이유는 대응이 그만큼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었죠. 지수가 만약이라도 저항선을 못 뚫고 폭락을 하게 된다면 픽 종목들도 의미가 없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 드렸었는데 일단 지난주는 기술적 반등이 소폭 있었죠. 그러다가 금요일에 미국 실업률이 낮게 발표가 되면서 이제 그나마도 무너졌는데 제가 이제 변곡점은 10월 13일에 미국 CPI 발표라고 말씀드렸었고 이 장표를 보여드렸었어요. 그때는 코스피가 2209였었고요. 많이 하락을 했을 때죠. 많이 하락을 하고 5일선을 막 이제 돌파를 했을 때였는데 제가 보시는 것처럼 11 이동평균선, 11 이동평균선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10일 저항, 10일, 그러니까 10월 4일 날 제가 방송했을 때 이걸 보여드렸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기술적 반등장이 3일 정도 이어졌잖아요. 그래서 10일 저항까지는 지수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때까지는 예를 들어서 뭐 메타버스인 선익 시스템이라든지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했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상승을 했지만 제가 이게 그렇다고 해서 무슨 2300 어떤 전문가들은 뭐 2300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지난주에.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가기에는 아무리 기술적 반등이라고 해도 힘이 약하고 호재가 없다. 특별한 호재가 없고 차라리 실적 시즌 정도가 돼서 다음 주부터 이제 실적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뭐 이번 주에 지난주 금요일에도 LG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종가에 그러니까 장이 끝나고 나서 실적 발표를 좀 괜찮게 했는데 그렇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종목들 중심으로 바닥을 형성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CPI 발표이기 때문에
지난달에 우리 기억을 하잖아요. 제가 지난달에 분명 CPI 발표 전에 어느 정도 비중을 정리해야 되고 현금화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CPI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죠. 네, 높게 나왔죠. 높게 나오면서 그런 것들이 장중에는 뭐 급등한 것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미국 증시가 엄청나게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증시까지 돈방 폭락하는 그런 전저점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재 11선을 돌파를 했다가 지금 다시 이탈을 하게 생겼죠, 내일.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부분도 11선이 또 다른 저항이 됐다. 그래서 무슨 2300까지 보는 21선은 고사하고 11선 저항도 현재는 돌파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지수는 어쨌든 그 정도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예측은 저도 이제 지수에 대한 말은 사실 매일 방송할 때마다 말씀드리죠. 왜냐하면 지수는 너무 중요한 것들이고, 특히나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는 상승 종목들이 물론 성공하는 것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의 성공 확률을 좌지우지하는 거는 결국엔 지수다. 지수가 제가 그래서 우리가 계속 바라는 거는 횡보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상승장은 바라지도 않고 횡보장만 돼도,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했던 한 2월 달부터 8월 달까지 횡보장 정도만 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1월 달이나 9월 달, 9월 3주차처럼 그런 폭락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오히려 그럴 때 고버스 같은 거는 물론 할 수 있죠. 인버스나 고버스, 또는 뭐 이번에도 제가 하락장 때 푸른저축은행이라든지 이런 금융주를 말씀드렸었지만 그거마저도 테마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주 같은 경우도 이제는 시세가 거의 다 됐고, 그래서 이제는 뭐 인버스 외에는 사실은 폭락장에서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상승하는 종목들을 물론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 차원에서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지수가 안정되는 것이다. 안정만 돼도 할 수 있는 종목들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너무 마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수가 어느 정도 횡보장으로 갈 때까지를 좀 기다리는 것을, 바닥을 확인하는 걸 기다리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무슨 예측을 위해서 오늘 방송을 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선 대응을 해야 되는데, 대응을 하기 위해선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수가 예를 들어서 2000선을 지킬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2000선을 이탈했을 때 폭락장을 맞이하는 것과 한 1600까지는 내가 각오가 돼 있는 상태에서 맞이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어쨌든 2020년 2월에서 8월 달까지 500포인트가 하락할 때도 계속 매달 한 2천만 원 이상은 수익을 하고 수익 실현을 했어요. 그리고 9월 2주차까지도 수익을 1천만 원 이상 냈는데 3주차, 4주차 때 많이 손실을 봤죠. 많이 손실을 보고, 특히나 이제 단기 계좌야 사실은 뭐 많이 안 들고 있었지만 중장기 계좌, 뭐 심택이라든지 대덕전자라든지 여전히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증설 이슈도 있는 것들이 많이 하락을 했죠. 심택가 같은 경우는 거의 반토막 이상 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원래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많이 추천드렸던 종목이었고, 3월달 이제 그 실적 발표 이후에는 제가 정리해야 된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뭐 분할 매수를 좀 모아가고 있었는데, 최근에 너무 많이 하락을 하니까 저마저도 사실은 손절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20선을 이탈했으면 손절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중장기 계좌로 보유하고 있던 종목이라 또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손실이 좀 커졌다. 그래서 어쨌든 저도 9월 달에 손실을 좀 겪으면서 오히려 더 많이 배우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주식 투자를 1년 하고 2년 하고 끝낼 게 아니라 10년 또는 20, 30년 할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제가 손절에 대한 두려움들을 많이 좀 드러냈거든요. 사실 9월 달에. 왜냐면 손절을 좀 기계적으로 하게 됐어요. 손실이 하락하는 게 눈에 보이니까 손절을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예측이 틀렸음을, 내가 사실 손절 원칙대로 20선 이탈했을 때 손절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안 지킨 내 잘못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면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상황에서 20선 이탈했으면 무조건 매도를 했어야 된다. 그러고 나서 당연히 20선, 뭐 내가 그 종목이 여전히 좋다고 생각한다면 20선을 돌파할 때 사면 되는 거죠. 지지한 척 하게 되면. 그래서 그거 가장 기초적인 그 원칙만 지켰어도 내가 절대 이런 손해를 볼 리가 없었는데, 그렇게 따져서 사실은 이런 중대형주들, 특히나 실적주들은 20선 매매만 지켜도 마이너스 10% 이상 날 리가 없죠. 근데 내 계좌에 마이너스 3, 40%가 났다는 거는 그 원칙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런 내가 손실을 그대로 맞은 겁니다. 저도 물론 그런 종목이 있었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지금은 어쨌든 시드머니를 작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나중에는 뭐 1억, 10억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절대 그런 실수만 하면 된다. 지금 겨우 몇백만 원 손해보는 거는 큰 수업비로 냈다고 생각을 하시고 반드시 이 실수를 다음에는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주식 토론방에 공유를 했었던 내용인데요. 저녁 6시에 공유를 했었고 제가 이렇게 써놨죠.
공부를 해야만 1600 바닥이 오더라도 풀대출 받아서 수십억을 벌 수도 있다.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제가 예전에 제가 좋아하는 경제과 교수님의 사례를 말씀드렸었죠. 10년 주기로 위기가 올 때마다 풀대출을 받아서 그때마다 몇 억 수익을 내고서 평상시에는 1000만 원 정도만 주식 투자를 해서 감 정도만 익힌다. 그렇게 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저도 쉽지 않았고. 왜냐면 저도 이제 욕심이 나다 보니까 계속 또 투자를 하게 되고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계속 나는 것을 좀 맹신하다 보니까 또 더 큰 돈을 투자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렇게 뭐 지수가 이렇게 한 달 사이에 막 12%나 빠지는 이런 것들을 겪으니까 사실 저도 이제 정신을 못 차린 거죠. 그래서 어쨌든 공부량은 유지하되 주식 비중을 줄이는 게 현재장 그리고 내년 최소한 3분기까지 한 7, 8개월 동안은 그렇게 하는 게 저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식 토론방 같은 경우는 제가 주린이 아예 그러니까 주식을 시작하지 않을 때부터 운영을 했기 때문에 저희 젊은 부자들에서 운영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한 번도 나가지도 않았고 없애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정도로까지 제가 악재에 대해서 또는 지수가 막 이렇게 폭락할 수도 있다라는 예측에 대해서 공유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한 2년 넘게 제가 방송을 하면서. 근데 아무리 정세를 봐도 악재가 너무 많아요. 악재가 너무 많고 더 큰 문제는 제가 사실은 러시아 전쟁 이슈가 한 3, 4월 달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한 7, 8월 달 정도에는 마무리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실적이 좋지 않아지고 반도체 실적이 안 좋아진다는 것에 대한 예측은 이미 올해 초에 다 나왔기 때문에 그건 기대할 바가 없었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것도 또 사실은 러시아 전쟁의 그 여파가 크잖아요. 유럽에 대해서 이제 유동성들이 많이 막히고 인플레이션이 이제 가속화가 된 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전쟁만 끝나면 다 해결되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을 해왔던 게 사실 불과 7월 달까지였어요. 근데 정세를 보니까 그 정도로 끝날 전쟁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지금 지난주에는 계속 전술핵에 대한 얘기들이 또 바이든마저도 전술핵에 대한 경고를 했죠. 그래서 또 크림 대교인가요? 그 크림 대교도 지금 이번에 좀 목요일에 끊어지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또 이슈들도 지금 주말 동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위치다. 그래서 언제든지 폭락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세 가지를 뒤에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상승 추세론자도 아니고 하락 추세론자도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유튜브를 보면은 어떤 스탠스가 조금 명확하신 분들도 있어요. 하락 얘기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8개월 내내 하락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지금 와서는 이거 되게 잘 맞춘다. 선생님 덕분에 무슨 손실을 줄였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사실은 그게 과연 옳은 방송인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사실 1년 내내 하락만 얘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 경제 공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근데 분명히 하락장에서도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거죠. 상승장에서는 중대형주 또는 뭐 실적주. 왜냐면 상승장에서도 물론 소형주도 수익을 낼 수 있지만 거의 이제 지수가 상승을 급등하게 되면 예전에 우리 뭐 카카오가 2.5배 올랐던 것처럼 중대형주 중에서 실적주 그다음에 그때 이제 테마를 탄 것들도 크게 상승을 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그런 종목에 큰 돈을 넣어서 수익을 내는 게 저는 옳은 전략이라고 보고 우리가 이제 오래 겪었었던 2022년에 2월부터 8월달까지의 횡보장에서는 제가 항상 스윙을 강조했었죠. 중소형주. 그 대신에 저는 지수 장세는 계속 하락이었기 때문에 지수는 하락이기 때문에 대형주는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뭐 간혹 가다가 이제 LG노텍 정도만 자율주행 이슈 있을 때 그때 이제 뭐 말씀드렸었고 그거 외에는 사실 대형주는 거의 제가 한 1년 동안 거의 추천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히려 중소형주들 중에서 뭐 최근에 뭐 현대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좀 테마가 강력하면서도 좀 실적이 어느 정도 있는 것들, 기술 기반이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뭐 3배씩 올랐잖아요. 3달 만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말씀드렸었고, 그런 것들은 오히려 단타를 하기보다는 장이 횡보장일 때는 중소형주를 테마가 강한 것들을 재료 확인하고, 그 다음에 뭐 차트 이평선 확인하고 스윙으로 가져가는 게 훨씬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주장을 계속 해왔고요. 어쨌든 지금은 9월 1주차부터 2주차부터는 하락장에 돌입을 했잖아요. 하락장에서도 거의 폭락장 수준이었죠. 그러다 보면은 그때는 제가 강조했던 거는 일단은 손절을 하더라도 현금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다. 그래야지 더 좋은 가격으로 살 수 있고 더 큰 악재에 대해서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있다. 그나마 할 수 있는 거는 소형주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뭐 푸른저축은행이라든지 제주은행이라든지 금리 인상 수혜주라든지 뭐 이런 것들 중심으로 테마주들 그 시장에서 그나마 강했었던 뭐 2차전지 소재, 리튬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말씀드렸었고 대부분 그런 종목들은 또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지만 쉬운 건 아니다. 어느 정도 지금 하락장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거 외에는 무조건 인버스다라는 말을 드렸었죠. 그래서 제가 아마 한 달 전 방송했을 때
저도 이제 그 말씀 드렸을 거예요. 정기 방송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기술적 반등 끝나는 한 2300 정도 되게 되면 저는 그때 그러니까 인버스에 이제 많이 비중을 실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아까 우리 차트 본 것처럼 11선 돌파를 못했죠. 그러니까 돌파는 했지만 안착을 못하고 다시 무너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2300까지 못 갔죠. 2300 가면 사실 저도 현금 비중 있는 것들 하락장에 베팅을 해서 인버스나 곧버스에 많이 실으려고 했거든요. 최소한 지수가 10%는 더 빠진다고 보기 때문에. 근데 그 기회마저도 오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또 지금 사긴 또 애매하다는 거죠. 왜냐면 지금 사면은 오히려 이제 뭐 기술적 반등하거나 이럴 땐 또 손실을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현재도 한 2300에서 2400 사이가 오면 분할 매수 하더라도 좀 곧버스를 하는 것도 현재까지는 유효한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증시를 좀 살펴보면 금요일에 보시는 것처럼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또 나스닥이 3.8% 하락을 하고 다우존스가 2.1% 하락을 했는데, 다들 아는 것처럼 뭐 우리가 이제는 매일매일 미국 증시도 살펴보고 뉴스도 보니까 흐름은 다 알잖아요. 자세하게는 모르더라도. 어쨌든 실업률이 생각보다 낮게 나왔죠. 그래서 뭐 실업률이 높아야지 사실 뭐 현금도 더 풀고 이렇게 할 텐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고, 역시나 더욱이나 이제 그 금리 인상이 계속 가속화가 될 것이다. 그 기조는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문제는 오늘 열린 중국 증시가 보시는 것처럼 뭐 항생은 거의 한 3%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심천도 마이너스 2%. 오늘 같은 경우는 일본, 대만, 우리나라는 휴장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이 정도의 하락폭으로 시작을 할 것이다. 그래서 한 마이너스 2% 정도 개파락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내일 장중에 미선물이 반등을 하지 않는 이상은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미선물이 반등을 한다면 소폭은 이제 시가보다는 좀 올라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런 작은 확률에 베팅하기에도 지금은 너무 위험한 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미국 선물이 지금 현재도 마이너스 한 2%, 0.2% 정도 되는데, 혹시 미국 증시가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와서 상승 마감하게 된다면은 그래도 하락으로 시작을 하겠지만 내일은, 왜냐하면 주말 동안 금요일과 지금 주말 동안 하락분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당연히 하락으로 시작을 할 텐데, 그나마 만약에 미국 증시가 상승으로 끝나게 된다면 그러면은 뭐 소폭 줄일 수는 있겠죠, 낙폭을. 하지만 무조건 하락은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유럽 증시도 현 시간 보시는 것처럼 하락세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가장 두려운 게 이런 것들이죠. 계단식 하락. 그래서 저는 작년 7월, 6월 25일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래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은 이 계단식 중에서 횡보하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러면서 이렇게 전저점을 이탈할 때마다 큰 폭으로 지수가 약 한 10% 정도 하락하는 큰 폭의 하락을 맞이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또 마찬가지로 지금 전저점이 9월 전저점이 2134포인트입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그래서 그게 하락하게 된다면, 그게 종가 기준으로 깨지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10% 가까운 하락이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2000까지는 봐야 된다. 일단 1차적으로는 그렇고요. 당연히 거기에서도 또 전저점이 붕괴가 된다면 뭐 1800, 1700 이런 식으로 점차 낮아지겠죠. 그래서 어쨌든 전저점 붕괴되는 2134를 이번 주 안에 지킬 수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합주가 지수를 주봉으로 좀 살펴보시면은, 제가 아까 이제 이거를 주식토론방에도 좀 공유를 해줬었는데, 공부방과 2주 만에 지수가 500포인트 빠졌던 적이 최근 들어서 두 번이 있었는데, 언제냐면 2010년도죠. 2010년도에 이때는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 이후에 유럽 재정 위기 때, 서프라임 모기지는 더 많이 하락을 했고요. 그거 말고 유럽 재정 위기가 왔던 2010년에 2주 동안 거의 한 400포인트가 우리나라 지수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도 한 2주 동안 400포인트가 하락을 했어요. 근데 코로나 때는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V자 곡선으로 반등을 했지만, 그때는 명분이 있었잖아요. 뭐 돈을 풀어야 된다라든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거의 없었고, 그리고 또 워낙 우리가 처음 겪는 팬데믹 상황이기 때문에 돈이라도 풀어가지고 사실 부양책을 엄청난, 사상 최대의 부양책을 풀어서 이렇게 주가가 반등을 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그럴 명분도 없고 그럴 돈도 없다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하다간 지금 영국이 이번에 IMF한테 경고를 받은 것처럼 파산에 이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뭐 2주 동안에 이렇게 지수가 400~500% 정도 빠지는 폭락장이 연출이 되게 된다면, 유럽 재정 위기 때처럼 그러고 나서 V자 반등으로 상승하는 게 아니라 뭐 저가 매수에는 일부 들어오겠지만 결국에는 한 4~5년 정도를 계속 횡보하는 그런 장세로 갈 가능성이 있다.
유럽 재정위기 겪고 나서 우리가 박스피를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겪었어요. 거의 한 4년 정도 겪었거든요. 그런 장세로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무슨 코로나 때처럼 급락을 했다고 해서 급반등하는 V자 곡선을 바라볼 게 아니라, 왜냐하면 사실은 내년 뭐 4분기 된다고 해도 실적이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진 않거든요. 물론 그때쯤 되면 러시아 전쟁은 끝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실적치는 계속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고, 성장성에 대한 둔화,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20년 내내 성장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버블에 대한 하락도 충분히 예상을 해야 돼서 절대 이렇게 뭐 V자 반등을 상상해서는 안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희망 고문을 하는 것보단 내가 이제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횡보장에서 좀 잘 선별을 해서 수익을 내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인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악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바이든이 10월 7일자 기사예요. 이건 러시아 전술핵 우려, 아마겟돈의 위험, 이런 것까지 말씀드렸다고 했죠. 그래서 푸틴이 말할 때는 농담이 아니다, 아마겟돈을 막을 능력이 없다라는, 바이든마저도 이렇게 경고하고 우려를 나타낼 정도로 전술핵에 대한 가능성을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10월 10일자 오늘자예요. 러시아 크림반도 보급로를 끊긴 푸틴이 전술핵 보복에 대한 우려를 이번 주 안으로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당연히 이 부분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큰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영국이 지금 감세를 했다가 IMF에게 좀 경고를 받았고, 이제 이건 9월 28일자 기사인데, 그 이후에 여기 써있죠. IMF가 성명을 통해서 영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진 점을 고려할 때 우리는 이 지점에 만연한 대규모 재정 지출을 관하지 않는다. 그만큼 지금은 돈을 풀 때가 아니란 얘기예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 국가 부채가 더 올라가서 위험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바로 철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바로 철회를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영국도 지금 파운드 가치가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현재는 가장 문제는 유럽입니다. 유럽, 다른 데보다도. 그래서 유럽에서 한 군데라도 국가 파산이라든지 뭔가 좀 디폴트 사태가 나타나게 되면 연쇄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정말로 글로벌 금융위기에 필적하는 폭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도 항상 생각하시면 좋겠고, 제가 작년에 그 헝다 사태 많이 방송을 했었잖아요. 그때도 우리가 굉장히 위기가 있었죠. 근데 그거는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다. 절대 해결된 게 아니고, 보시는 것처럼 중국 시장이 정말 심각하게 이럴 데가 없다. 이게 이번 달 10월 3일자 기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파산 도미노가 마치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현실이 아닌가 보인다. 무슨 내용이냐면, 헝다도 지금 404조 원의 부채를 갚지 못해서 파산을 여전히 앞두고 있고, 그 다음에 업계 30위권 이내의 여러 기업들도 상당히 빛의 속도로 파산에 직면하는 신세가 됐다. 그래서 진짜 파산 쓰나미가 닥친다면 전체 경제도 엄청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사실 오히려 코로나 때는 중국 증시가 많이 하락을 하진 않았어요. 다른 뭐 세계 증시나 이런 거에 비하면은 많이 하락 안 하고 또 많이 상승도 안 했거든요. 다른 유럽 증시라든지 미국 증시나 한국 증시에 비교하면. 그래서 오히려 사실은 내수가 좀 탄탄해서 좀 버틸 줄 알았는데, 이번에 이렇게 만약에 헝다가 좀 무너지게 되고 또 연이어서 이제 부동산들이 무너지게 된다면 중국마저도 이제 버틸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유럽발 지금 악재와 더불어서 굉장히 큰 세계적 악재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한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좀 정리를 해보면은 어쨌든 리만 브러스 사태 이후에 유럽 재정 위기라든지 2010년도, 그다음에 코로나 때처럼 2주 만에 400포인트 이상 하락하는 폭락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년 동안 방송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이런 말을 드린 적도 없었고, 이 정도로 저도 조금 주식을 하면서 좀 겁을 먹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거 진짜 큰일 날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 악재라는 게 물론 선반영됐다고 해도 어느 정도 해소되는 기미가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추가적인 이렇게 악재가 또, 그것도 이제 보통 사이즈가 아니라 뭐 전술핵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이즈가 굉장히 큰 악재잖아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앞으로도 다가올 수 있는 새로운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거에 저는 기존과는 분명히 다르다. 기존에도 사실 뭐 악재가 있거나 단기적인 악재가 있었을 땐 저도 뭐 좀 비중을 줄이더라도 오히려 이제 저점에서 좀 잡아서 뭐 수익 내는 이런 전략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그 정도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어쨌든 너무, 물론 뭐 손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저마저도 중장기 계좌를 그래서 이제 손절 못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아무리 봐도 지금도 실적이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반도체 업황이 안 좋으니까 어쩌겠어요. 반도체 업황이 안 좋다는데 그 종목이 뭐 대단하다고 해서 계속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폭락이 예상되고 큰 악재가 발생하면
일단 손절을 하고 몇 달 뒤에 바닥을 확인 후에 사는 게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럼 질문하실 것 같아요. 아, 나는 바닥을 모른다. 그래서 보유하겠다. 바닥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방송을 제가 아무리 못해도 일주일에 한 번 하니까 바닥이 형성되면 당연히 대바닥이 형성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굳이 저는 핑계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뒷부분에 손절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진짜 지난달에 제가 CPI 발표 때 현금화 말씀드렸었잖아요. 주식 토론방에서도 말씀드리고 주식 공부방에서도 분명히 현금화만이 살 길이다라는 표현을 썼었죠. 그 정도로도 제가 표현을 평상시에 잘 안 하죠. 그래서 보는데 그 이후로도 종목들이 10% 이상 하락한 종목들이 수두룩합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 이후로 10% 한 달 동안 더 하락을 했어요. 사실 그때 손절하신 분들이 몇 분 있었거든요. 제가 그 주식 강의할 때도 오셔갖고 그날 손절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전 너무 잘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아, 잘하셨다. 그리고 그분도 이제 바로 살까 이렇게 얘기하시길래 아니다. 지금 살 때가 아니고 공부를 좀 하시고 나중에 바닥이 형성되면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부터 좀 분할 매수 하는 게 낫다라는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어쨌든 앞서 정리한 대로 가장 큰 문제는 9월 전저점을 이번 주에 이탈하는지, 그 다음에 CPI가 어떻게 나오는지 두 가지 포인트를 일단 보고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도 보시는 것처럼 이틀 정도 소폭 하락을 했지만 다시 1430원, 그래서 제가 1500원까지도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전혀 해소되는 게 없어요. 지금 보시면 원유도 다시 올라가고 있고요. 콩과 밀도 가격이 다시 상승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사료주 같은 것도 다시 한번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비트코인도 여전히 2,700만 원대에서 유지하고 있고, 증안펀드라든지 뭐 공매도 금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것들이 설사 나온다고 한들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없기 때문에 일시적인 미봉책이라고 보고 있고, 이거를 발표한 날은 소폭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다시 2, 3일 뒤에는 그만큼 다 상승분 뱉어내고 하락으로 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그거마저도 하락을 하게 된다면은 사람들의 이런 마지막 희망의 보루까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투매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코로나 때도 한번 증안펀드가 나왔었잖아요. 보시면 2020년 4월 8일자 기사인데 그때 나왔던 것처럼 이번 달 안에 나올 가능성 당연히 있다고 봐요. 증안펀드까지 나올 수 있다고 보지만 저는 큰 힘이 없다고 보고 있고, 그나마도 대형주에 한정된 거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는 하시면 안 된다. 오히려 공매도 금지가 그나마 좀 낫긴 한데 공매도 금지마저도 외국인 수급을 상당히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물론 저도 당연히 하면 좋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너무 큰 기대는 할 건 아니다. 뭐 일시적인 미봉책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큰 폭의 하락이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내일부터 손절해라 이게 아니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저털 이탈의 흐름이 보이면은 반드시 비중을 줄여야 된다. 지금도 뭐 대부분 많이 줄이셨겠지만 훨씬 더 많이 줄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P 500을 보면은 S&P 500도 제가 지난주에 이제 그 멤버십 통해서는 말씀드렸었는데 5일선 지지를 하고 있었어요. 보시면 5일선을 3일이나 지금 지지를 했었잖아요. 4일 정도 지지했었네, 4일. 근데 보시는 것처럼 금요일에 다 이탈을 했죠. 5일선도 이미 이탈을 했고 1차 바닥인 3,500까지를 지금 오히려 그때까지는 지지선도 없기 때문에 3,500이 지금 224일선이죠. 224주선. 그래서 224주선도 지금 역사상 이탈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지금 오랜만에 거기 바닥을 찍고서 그나마 안정이 되면 다행이겠지만 어쨌든 S&P 500도 하나의 선행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3,500을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를 유심히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3,000까지가 이제 2차 방어선인데 뭐 이 정도까지 나오게 되면 우리나라 지수는 이미 1600 정도 된 상황이기 때문에 뭐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134가 이탈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을 꼭 보시고 대응을 위해선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도 드렸었죠. 다른 거보다는 뭐 결국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볼 수 있는 종목은 뭐 고퍼스 정도밖에 없다고 봅니다. 고퍼스 정도밖에 없고, 제가 이제 뭐 1월 달부터 사실 고퍼스에 대한 얘기는 상당히 많이 드렸었죠. 그래서 뭐 사신 분들은 수익을 낸 분들도 있고 지금까지 사실 안 들고 있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저도 이제 사실은 2,300 정도 되면 이제 좀 고퍼스를 사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좀 안타깝게 됐고, 일단 이쪽도 이제는 좀 보기 힘들다고 봅니다. 뭐 일시적인 반등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는 그 금리와의 상관관계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테마주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쪽도 이제는 너무 기대할 바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이 종목 가지고 한 3주 동안 좀 재미 좀 많이 봤죠. 그런데 이제 그것도 더 이상 이제 기대하기는 좀 힘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나마 이제 사료 에그플레이션 관련된 종목들이 일종의 조금의 시세는 좀 남아있죠. 보시면은 20선 이제 막 돌파한 것들도 좀 있고 해서 지금 아까 보신 것처럼 옥수수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3, 4월 달에 큰 시세 내고서 2차 상승은 있을 수는 있다. 다만 이것마저도 짧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 마지막으로 좀 드릴게요.
손절이 저는 단지 그냥 심리적인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심리적인 문제인 게 가장 크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아까 말씀드린 심택 대도전자 이런 걸 잘라내지 못했었던 거고,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50%인 종목, 50% 이상 되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고, 많은 종목들이 한 50% 정도 될 텐데, 이거를 매도를 내가 내일 하고, 그러면 마이너스 50%가 뭐 손익으로는 찍히겠죠. 근데 그거를 다시 재매수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일단 눈에 보이는 수익률은 0%예요. 그러니까 물론 순간적으로는 이 손절에 대한 마이너스 50%에 대한 그런 것들이 실현손익에 찍히게 되니까 스트레스가 있겠지만, 그걸 누구한테 보여줄 것도 아니잖아요. 누가 그걸 보여달라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그거보단 내가 지금 0%가 됐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만약에 기술적 반등이 있어서 10%만 올라와도 내가 팔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마이너스 50%인 게 10% 올라서 한 40, 마이너스 43% 돼도 못 판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이게 마이너스 70%될 때까지도 그냥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 손절의 두려움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손절을 하는 종목이 정말 맞는 종목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는 일단 손절을 하고 그 종목을 다시 사면 됩니다. 아쉬우면. 왜냐면 그 종목 그럼 다시 상승하면 다시 그대로 내가 상승분을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카카오 작년에 계속 말씀드렸었던 게, 물타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게 그거잖아요. 그때 8만 원대 왔을 때 제가 분명히 1차적으로 물을 타서 한 11만 원까지는 맞춰놔야 된다. 평단가를 맞춰놓지 않으면은 결국엔 다시 하락을 할 거기 때문에 하락 추세고, 그래서 그때 정리하지 못하면은 카카오는 힘들다라는 식으로 계속 제가 주식 강의할 때마다 말씀드렸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뭐 어쨌든 6만 원대 막 이렇게 된 거니까,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하락장세에서는 그렇게 물타기를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이동평균선 수렴하고 나서 다시 이제 정배열 됐을 때 빠르게 그 정도까지는 단가를 낮춰놔야지만 내가 나갈 수 있지, 절대 그 본전 가격 올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된다. 지금 현재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는 사실 10년이 지나도 그 가격이 올 거라고는 확신을 못 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뭐 물타기를 하지 않으면, 근데 지금도 물타기 할 때가 아니죠. 지금도 낮은 가격이 아니고 더 하락할 수도 있고, 지수 바닥은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지수 바닥이 되늘 때 물타기를 하던가 그런 식으로 대응해야지, 종목만 보고서 대응하기 상당히 어려운 장이다. 일단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너무 길게 했는데, 그만큼 제가 지금 최근에 한 일주일 정도 좀 느끼는 게 많아서 좀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드렸고요. 어쨌든 같이 공부를 하시면서 이번 어려운 장도 다시 이겨내서 내년에는 좀 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지금 공부를 해야지만 내년에 수익을 크게 낼 수 있으니까 그런 장을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